안녕하세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어 교육과 공부하는 날인데 원래 제가 첫 스타트 원래 끊고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그 김수환 선생님이 계셔서 어저께 플래너 다 설명하셨죠. 플래너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영어 교육학에서는 그 아웃풋이 중요하잖아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제 정리해 놨다가 출력하는 거 오늘 그 출력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텐데 그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 출력하기 위해서는 그 단서가 필요합니다. 단서. 그 오브젝트 레귤레이션이라고 뭔가 매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잡아놓는 게 필요한데 전부 다 자동화가 되기 힘드니까 자동화가 됐다면 벌써 교사가 됐죠. 그죠? 자동화가 되기 힘드니까 현재까지는 매개물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노트 정리입니다. 키워드를 정리해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책이 나왔을 때 이제 물론 오탈자도 좀 많았고 그래가지고 좀 미비한 점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책을 새로 내면서 그런 거 다 없애고 자료를 정리할 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글로서리를 붙였는데요. 그래서 이 글로서리가 사실은 이그저스티브한 것은 아닙니다. 완벽한 것은 아니라서 이것을 기준으로 이제 머릿속을 생각나기도 하고 할 텐데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들은 책에 보면 보라색으로 이렇게 볼드체로 나와 있어서 키워드가 정리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넘기면서 책이 몇 페이지에 뭐가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나는 것도 되게 좋고 거기에서 더 나아간 방식은 자기가 노트를 만들어서 챕터별로 제가 챕터가 15챕터가 되니까 챕터별로 키워드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 키워드를 정리하는 방을 만들어 드리면 거기에서 자기가 출력을 해서 쓸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노트를 만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 노트를 만드는 것도 좋고 자기가 핸디하게 가지고 다니려면 이렇게 카드로 넘기는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 출력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여러분이 이전에 고3 때나 뭐 고2 때 수능 공부할 때 단어를 외웠던 것처럼 우리도 거의 단어 싸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단어들을 우리화시켜서 외울 수 있도록 단어가 외워지면 나중에 단어와 단어가 연결돼서 프로포지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작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2월 이제 3, 4월, 5, 6월 제가 강의를 상반기에 이론 강의를 시작하게 되는데 제가 책의 제목을 최진원 선생님은 인터미디어트 어드밴스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잉글리시 에듀케이션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놓고 1, 2월 교재는 컨셉추얼 이렇게 했습니다. 컨셉트가 뭐죠? 개념이죠. 다 아는 거. 개념이란 말을 누가 제일 잘 정의했어요? 교육학 시간에 배우지 않습니까? 개념학습? 브루너. 브루너가 개념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개념은 피정의항이 있고 정의항이 있는데 정의항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 속성이라 속성. 근데 속성만 가지고는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일수록 개념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뭘 제시하면 좋다고 얘기합니까? 예시. 그 다음에 건조한 속성과 예시 이외에 이것이 어떻게 실제 상황에서 쓰이는지 그것을 알면 좋다 해가지고 밸류를 알려주면 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 이름이 뭔지 알죠? 그런데 제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무엇에 흥분하고 무엇에 시들시들해지는지 그걸 아는 게 진짜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이름만 알아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성향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실제로 그 사람과 겪어봤더니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아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알아간다든지 또는 대상을 알아갈 때에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역시 학자니까 이렇게 개념화 시켰다는 거. 개념을 개념화 시켰다는 데에서 이제 브루너가 되게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브루너라는 사람은 요게 개념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5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개념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발견학습도 필요하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발견학습을 제시하고 탐구학습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할 겁니다. 개념을 먼저 알기 위해서는 개념은 다른 말로 뭐냐면 term입니다. term. word라고 볼 수 있죠. 얘네들은 그냥 명사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건조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이는 대상의 실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1, 2월에는 중요한 단어들이 무엇인지 이제 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재수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아니까 지루한 맛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 개념들을 어느 방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지, 다음에 요거 위주로 개념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개념 자체를 쓰기 위해서는 위에 벌어지는 수업 상황이 이그젠플로 나올 것이고, 이그젠플에서 왜 저러한 상황이 벌어지느냐를 서술한다든지 또는 그 개념어를 서술하는 것이 우리 시험 문제입니다. 요것은 기입형이라고 하고 요거는 서술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서 교재 이름을 English Education Conceptual이라고 했습니다. 3설 교재는 지금 집필이 다 끝나서 교정을 하고 마지막 교정을 하고 있고 이제 다음 주에 넘기려고 하는데, English Education Practical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개념이 실제 예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서 1, 2월 교재와 3, 4월 교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얘가 되게 theoretical한데 얘는 되게 practical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시를 더 많이 실어서 더 책이 두꺼워질 수 있었는데 개념적인 요소들을 빼고 나니까 비슷한 분량이 됐어요. 점점 시험에 가까워지는 거죠. 시험에서는 개념의 정의를 주고 여기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그것은 외워쓰기 시험이니까 수업 상황을 주고 수업 상황을 분석한, 여기에서 이제 괄호에 무엇이 들어갈 것이냐, 또는 문제를 주고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를 써라 할 테니까 우리가 정작 알아야 될 것은 이 단어도 알고 주변의 얘기도 알아야겠지만 이 실제 수업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야겠죠. 그래서 개념을 이제 알았으니까 실제 예에서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이 개념들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English Education Conceptual, 다음에 3, 4월은 Practical이고요. 5, 6월은 그래도 가장 좋은 시험 문제가 기출문제니까 이번 기출문제 나왔던 것처럼 기출문제 해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개념 영어 교육의 여러 문제들의 그 첨예한 문제다든지 또는 어려웠던 문제, 답이 사람들마다 갈리는 문제, 이번에도 답이 강사분들이 이제 갈리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봤더니 누구를 옹호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고 제가 제 답을 내면 되는데 다수결을 따르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제가 그 저기 전에 최진원 선생님하고 김수아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기출 강의를 못해서 죄송한데, 답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아직 제가 이제 강의를 그걸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이제 아웃라이어가 주장하는 그런 답안보다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답안, 그리고 되게 감각적으로 당연히 이거겠지라고 하는 답안이 거의 답안이 됐으니까 우리 되게 평이하게 나와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분석적으로 하려고 하고, 제가 작년에는 그 선원술반만 하고 실제로 모의고사만을 못했는데 저희는 이제 팀이 이루어졌으니까 최진원 선생님하고 김수환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그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1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 2월에 시험 문제가 거의 다 잡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기입형을 위한 또는 기입형에서 서술형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를 위한 그 교재라고 볼 수 있고, 3, 4월이 되면 이제 선원술도 잡을 수 있고, 또는 이전에 나왔었는데 현재는 별로 언급하지 않는 그런 개념들이 다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교육학 일반에서 나왔던 문제, 요번에 이제 프리딕티브 밸리더티 같은 문제, 우리 영어 교육론에서는 이제까지 시험 문제 잘 안 나왔었는데 이 교육학 일반에서는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우리 영어로 어떻게 이제 풀 수 있는, 일반 영어식으로 풀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3, 4월에 하려고 해서 1, 2월, 3, 4월 하면 이론이 끝나고 5, 6월이 되면 기출 문제를 보게 돼서 이제 자신감을 얻고 7월, 11월에 모의고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작년처럼 모의고사 이제 하면서 전국 모의고사를 한 2번 정도 이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배점은 뭐 작년에 했던 것과 비슷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1, 2월
수업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잡아가야 하는지 대략적인 느낌을 잡으셨을 것 같고, 넘기시면 컨텐츠 붙여 있죠. 다른 책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영어 교육론에서는 역시 language acquisition, 언어 습득에 대해서 이론을 전개한 다음에 language analysis, 다음에 learner variable 해가지고 학습자가 사용하는 언어, 다음에 학습자 자체의 특성, 그 이후에 영어 교수법, 다음에 실러버스 디자인, 다음에 영어의 4스킬과 3 컴포넌트,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vocabulary, pronunciation, 그라마를 공부한 다음에 컴퓨터 미디에이티드, 컴퓨터 어시스티드 랭귀지 러닝, 다음에 랭귀지 어세스먼트에서 15장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원래 계획상으로는 1주에 1챕터 1, 2를 하게 됩니다. 15장이니까 하루에 2장씩 하게 되죠.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나갈 수 있는 만큼만 나가는데 아마도 챕터 2의 B까지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챕터 2의 C는 되게 중요해서 요번에 시험에도 나와서 다음 시간에 처음에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챕터 3의 language analysis, 요거는 이제 하루 분량이 되게 하루 분량이 되게 한 주 분량. 챕터 4 learner variable도 시험에서 그리 물어볼 게 많지는 않은데 다룰 내용은 좀 많아서 이것도 하루. 벌써 3일이 가네요. 3주가. 그다음에 챕터 5 teaching methodology, 요것도 이제 되게 많죠. 그래서 요것도 한 주. 그래서 다음에 6장과 7장과 8장 앞에서 teaching methodology를 잘 해놓으면, methodology라는 것이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그다음에 vocabulary, pronunciation, 그라마에 대한 총합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준을 잘 잡게 되면 7, 8장에 있는 listening, speaking, 9, 10장에 있는 reading, writing 이런 것들은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6, 7, 8장을 4주 차에, 5주 차에 하고, 그다음에 reading과 writing을 6주 차, 그다음에 챕터 11 teaching, grammar, vocabulary, pronunciation을 또 하루에 다 하고, 마지막 주에는 챕터 14과 15을 하게 됩니다. 근데 챕터 15이 되게 길어서 아마도 챕터 11 하면서 11, 12, 13, 14 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이제 한 장 끝내는 그런 맛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개념을 잘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 진도를 할 때 꼭 한 장씩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시간 고려하고 할 거니까 너무 그 정해진 트랙대로 만약에 안 나간다고 하더라도 너무 노여하지 마시고, 최지원 선생님은 트랙대로 딱 나가죠. 하는 딱 타임 테이블이 있어서 거기서 벗어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이제 실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1, 2장 제가 요번에 그 어펜딕스에 글로서리를 만드는 게 가장 큰 변화이고, 작년에 기출문제반에서 다루었던 그 마인드맵을 앞에 실은 것이 좀 큰 변화인데, 물론 다른 강사님들도 하시지만 마인드맵을 이제 실어가지고 하려는 게 뭐냐면, 작년에는 이제 제가 수업 시간이 되게 길었습니다. 왜냐면 앞에 개관을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설명하고 또 전체 정리하고, 그래서 노트 필기하는 시간이 되게 길었고, 현재 제가 이제 노트 필기하는 그 조교가 없기 때문에 노트 필기를 많이 하는 게 좋을까 나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노트 필기를 하게 되면 제일 좋은 것이 이제 여러분한테 생각할 시간을 줄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정리된 그 틀을 보면서 여러분도 같이 나랑 비슷하게 된다면 그 틀을 받아들이고, 아니라면 리퓨트도 하면서 자신의 틀을 되게 견고하게 만드는데 되게 좋긴 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인드맵을 통해서 좀 머리를 좀 가볍게 한 다음에 이 마인드맵을 나중에 정리하는 것은 뭐 3, 4월이라든지 5, 6월인지 또는 수업이 끝나고 정리할 때 이제 더 강화를 시키려고 앞에 뺀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 서술하던 것들을 표로 해가지고 시간이 좀 줄어들기도 했고, 좀 더 명료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마인드맵을 한 건데, 각 챕터마다 마인드맵이 있습니다. 이 마인드맵은 모든 키워드들을 총망라한 것이 아니라
지도를 그냥 그려놓은, 방을 그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키워드를 하나씩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1장과 2장은 되게 연관된 것이에요. 그래서 챕터 1에서는 First Language Acquisition 또는 그냥 일반적인 Language Acquisition에서 다루고, 또는 제2 영어 교육 이론이라고 하기는 좀 뭐한 것들. 왜냐하면 언어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언어학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자들도 언어에 대해서 되게 얘기합니다. 피아제 같은 사람도, 비고츠키 같은 사람도 원래 심리학자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심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심리는 인간에 대한 양상이니까, 인간 양상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언어니까, 스키너도 비고츠키도 피아제도 언어에 대해서 일부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언어학자가 말을 하는 것과 또는 언어 교육자가 말하는 것, 다음에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다른데,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 좀 더 주변적인 것들을 챕터 1에서, 좀 더 일반적인 것들을 챕터 1에서 실었고, 다음에 First Language Acquisition, 제1 언어 습득과 관련된 것도 다 제1장에 실었는데, 언어라는 것이 제1 언어가 완전히 다르고 제2 언어가 완전히 다르지 않기 때문에 중복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이제 구분을 한 것이고, 다음에 챕터 2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지나서 언어 교육학자들이 말하는 언어 또는 언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험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근데 이론상으로는 Language Acquisition이라는 말로 하나로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챕터 1과 챕터 2만 이렇게 Language Acquisition이라는 표제 하에 그 마인드맵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외적인 거니까 다음부터는 챕터마다 마인드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인드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키워드가 무엇인지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인드맵이 좋긴 한데, 마인드맵이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요게 이제 각각의 표제인데, 이걸 표로 만든다면 각각의 표제 위에 뭐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중요한 말들을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다 배를 써놓고, 여기다가 사과를 써놓고, 뭐 이렇게 여기다가는 고양이를 써놓고 개를 써놨다.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얘네들은 하나로 이제 과일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시험에서는 과일이 나오지 않고 배나 사과를 쓰라고 나옵니다. 물론 동물을 쓰라는 말은 잘 안 나오고 고양이나 개를 쓰라는 말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키워드이긴 하지만, 키워드를 그대로 하나씩 외우게 되면 암기에 되게 도움이 안 되죠. 하나로 카테고리로 만들어야지 외우기 쉽습니다. 카테고리를 만든 것이 보통 속성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했던 속성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되게 큰 개념이라서, 속성이라서 되게 추상적인 것이긴 하지만, 이것을 모아두는, 이거를 카테고리화시키는 제목이 있긴 한데, 마인드맵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구현하면 구현할수록 키워드가 더 작아지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 있는 말들을 뺐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 여러분이 알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요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 다 들어봤던 것인데, 이제 얘네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맨 처음에는 뭘 집어넣냐면 First Language Acquisition에서 알아야 하는 키워드들로 이제 제시했습니다. First Language Acquisition. 근데 얘는 여기 있는 것들, 여기 있는 키워드들은 Second Language Acquisition. 이거를 Second Language Acquisition이라고 한다는 건 다 알죠. 영어 교육과 전공 안 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 있는 것들에 나오는 키워드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왜냐면 여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학 일반에서도 우리가 심리학 피아제와 비고츠키를 배우기 전에 비헤이비얼리즘, 스키너, 뭐 왓슨 뭐 이런 사람들 다 배우지만, 그런 사람들은 현재의 시점에서는 되게 배척할 사람들. 왜냐면 전기 충격 주고 그러면 별로 안 좋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제1 언어 교육과 제2 언어 교육에서 비헤이비얼리즘, 즉 그 행동주의자들이 말하는 바가 많긴 하지만, 실제로 시험에 나올 확률은 되게 적고, 시험에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habit formation이라든지 repetition이라든지 뒤에서 오디오링구얼 메소드라는 그런 메소돌로지를 배울 때 다 언급될 키워드이기 때문에 따로 안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해놓으면 되게 쉬운데, 학자에 따라서는 여기 나오는 이걸 생득주의라고 이제 하는데, 네이티비스트와 인네이티비스트를 서로 바꿔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선천주의라고 이건 생득주의라고 이제 번역을 하긴 하는데 그것도 바꿔서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바뀌더라도 상관은 없고 또 여기서 마찬가지로 인터랙셔니스트는 뭐 디벨롭멘탈리스트 또는 다른 말도 있습니다. functional view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래도 되게 제일 대표적인 것들을 이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자, 한번 보죠. 그러면 그래서 전체가 여기는 first language에 대한 것이고 밑에는 second language에 대한 것이고 그거 관련된 키워드들 제1 언어 또는 언어 일반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행동주의적 관점과 생득주의적 관점과 다음에 상호작용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행동주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생각해도 뭐 다 알다시피 반복을 되게 중시하고 습관화가 되면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그대로 연결되어서 세컨드 랭귀지 에듀케이션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별로 없다고 보여지고 다음에 생득주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제2언어 습득에서는 선천주의하고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 그 인지주의자들로 이렇게 나누는데 얘가 좀 더 인네이티스트한 거니까 인간 본연의 능력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 본연의 강조.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노출되기만 하면 학생들은 언어를 습득할 것이다. 그런 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크라셴이라는 사람이고요. 크라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 5가지 가설을 내세우는데 그 가설이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설들은 언제 배울 것이냐? 챕터 2에서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험에 단골 손님이기도 한데 너무 기본적인 것이라서 틀리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요즘 들어서 각광받고 있는 것들이 인네이티스트보다는 커그니티비스트, 커그니티비즘 또는 커그니티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머리잖아요. 사람의 머리는 뭐예요? 정보를 처리하죠. 정보를 처리한다는 말을 세 개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바깥에 있는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지. 그 다음에 정보를 어떻게 돼? 기억해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끄집어내는 준비를 했다가 나중에 끄집어내게 됐죠. 인간이라는 유기체가 이렇게 있으면 외부의 정보가 있습니다. 외부의 정보. 그걸 뭐라 그래요? 인풋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인풋이 들어와서 나가게 되면 아웃풋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느냐? 인풋을 받아들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store. 일단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얘를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아웃풋하기 위해서 이전에 저장했던 정보를 끄집어내야죠. 저장하고 끄집어내는 것을 하나로 말해서 인티그레이트 한다 그럽니다. 통합시킨다고. 그래서 외부 세계와 나와 다시 외부 세계를 연결시키는 것을 커그니티브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 능동적으로 사고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좀 더 수동적이고 얘는 좀 더 능동적이라는 그런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나눠두면 얘네는 속성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와 얘에 있어서 얘와는 다르지만 얘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중요시했지만 얘는 안에 가진 능력을 중시했는데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적극적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와 얘의 차이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것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중시하는 것 이렇게 나눠지고 얘와 얘의 차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많이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좀 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좀 더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세부적인 것들은 이따가 보고 그래서 요즘은 요걸 되게 중시하겠죠. 왜요? 자기주도 학습 이런 거 있잖아요. 학습자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봐야지만 교육의 효과가 늘어난다고 보는 것이 현대의 관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theory와 model이 있는데 theory는 인간이 언어를 배울 때 이러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통 크게 세 가지 information processing, usage based learning, 다음에 competition model이 있는데 옛날에는 usage based learning을 이제 usage based learning 커넥셔니즘
커넥셔니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요즘은 유세이지 베이스 러닝이라고 하고,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되게 잘 나올 것 같아서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배울 때 데클러러티브 날리지라는 것과 프로시더 날리지, 교육학 일반에서 절차적 지식과 명제적 지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환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환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육자가 할 말은 아니죠. 그것은 그냥 심리학자들 할 말이야. 교육자라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how에 대한 대답이죠. how. 어떻게 실제로 적용을 하면 애가 언어를 잘 배울까라는 것을 답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답들이 시험 문제의 답으로 많이 나올 텐데, 영어 교육학이니까 practice라는 거가 되게 중요해서 여기다가 강조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만 생각해 보면 아시겠지만 비헤이비얼리즘도 practice 되게 강조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practice와 여기서 말하는 practice가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는 것이 이제 줄글을 통해서 이제 볼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챕터 1에서 다룰 거고요. 이것에 기반을 해서 여러 가지 진짜 제2 언어를 이렇게 가르치면 좋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마들이죠. 진리가 아니라 다 가정들 또는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5가지를 가장 중요시 하는데, 그 5가지를 이제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니까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챕터 1, 여기 챕터 1, 챕터 2, 얘는 챕터 2 이렇게 배울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는 언어가 별로 필요 없습니다. 내적 언어로 다 끝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언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 상대방과의 나의 의사소통이 되게 중요한 것이니까, 인터랙셔니스트들을 다른 말로 소셜 컨스트럭티비스트, 사회적 구성주의, 특히 비고치키를 되게 강조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비고치키 이론에서 우리가 이미 교육학 일반에서 배웠던 GP들이라든지 또는 레귤레이션이라든지 스캐폴딩이라는 키워드들을 1장에서 공부할 것이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제2 언어에서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물론 상호작용하려면 머릿속에 있는 작용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얘를 받아들이면서도 그래도 상호작용이 되게 중시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2명 있는데, 인터액션 하이포시스라고 상호작용 가설을 쓴 이제 롱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음에 아웃풋 하이포시스라고 출력을 해야지 인풋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이제 메릴 스웨인이라고 아주머니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여기에 어떤 키워드들을 덧붙일 것인지, 그다음에 이런 화살표는 왜 여기서 나왔는지, 얘는 왜 특별히 이렇게 키워드로 나왔는지 공부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한다면 여기가 인터랙션 하이포시스 롱이 주장한 것, 인터랙션이 잘 이루어지려면 모디피케이션 스트래터지가 필요한데,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3가지가 클래리피케이션 리퀘스트, 컨퍼메이션 체크, 컴프레hen션 체크이 있다라고 그 사람이 말했는데, 이게 이제 2017년 한 달 전 시험 문제에 나왔던 아주 제일 중요한 곳입니다. 저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이제 보도록 하죠. 얘는 이제 뒤로 빼고, 이 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책의 처음에 또 이제 크게 봐가지고 글로서리하고 마인드맵이 가장 큰 차이점인데, 또 다른 차이점은 챕터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것 또는 줄글을 다 읽은 다음에 이거 하나만은 1, 2월에 정리해 둬야 할 것들을 이렇게 표로 제시했습니다. 이 첫 번째 표는 이제 작년 교재에도 있었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또 실었고, 다음 이렇게 넘겨보시면 예를 들어서 17쪽에 작년 교재에는 없었는데 B1에 보면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에서 이제 표가 하나 나와 있죠. 밑에 줄글이 한 페이지가 넘는데 그 한 페이지를 다 읽은 다음에 줄글을 읽는 것 자체 또는 수능식으로 읽어가지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영어 교육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의 밸류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진짜 읽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밸류 상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했던 것들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표는
1, 2월 강의가 끝날 때는 자기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되고, 다음에 표가 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기다가 덧붙이고 싶은 것. 왜냐면 저의 인지구조, 여러분의 인지구조가 다르니까 이것이 내 머릿속에 있던 그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나는 이게 최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은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덜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표를 기준으로 보시고 여기에서 덧붙이거나 또는 뺄 사람은 빼거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노트로 만드시면 1, 2월은 아주 효율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표를 보십시오. 그래서 A번에 three approaches, behaviorist, nativist, interactionist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용어에 많이 혼동해 하니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요게 뭐 마인드맵에 있었던 것이 L1 어프로치, 이게 지금 제1 언어 습득 또는 언어 습득 일반에 대한 관점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행동주의, 그다음에 생득주의, 그다음에 인터랙셔니스트, 상호작용주의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관점이 제2 언어 습득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죠. 얘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얘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눴다고 아까 얘기했고, 인터랙셔니스트는 똑같은 말인데 보통 세컨드 랭귀지 애퀴지션에서는 비고치키의 소셜 컨스트럭티비스트,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관점을, 이런 단어를 선호합니다. 자기들을 소개할 때. 그래서 얘와 얘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이거를 집어넣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의 또 일부이기도 하기 때문에 언어 습득이 어떻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관점과 또는 언어학 일반에서 말하는 관점하고 연결되는지를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제1 언어 습득을 비헤이비리스트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보통 어떤 심리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비헤이비리즘, 그 행동주의를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보통 취하던 언어적인 관점이 무엇이냐, 요거를 이제 구조주의라고 합니다. 구조주의. 그래서 제2 언어 습득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이 비헤이비리즘과 스트럭처럴 링귀스틱스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들어서, 얘는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배경 지식으로, 백그라운드 날리지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제목이 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비헤이비어리스트의 관점을 이제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2에 보면 트랜스포메이셔널 또는 제너러티브 링귀스틱스 앤 커그니티브 사이콜로지가 나오잖아요. 네이티비스트와 인터랙셔니스트는 아까도 말했지만 인지를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얘네 둘은 사이콜로지에서는 구분됩니다. 커그니티비즘과 컨스트럭티비즘. 근데 교육학을 잘 공부하셨으면 알 것이 컨스트럭티비즘,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지주의의 딸이죠. 그렇죠? 더 발전한 형태이긴 하지만, 따라서 얘네들은 구분은 됐지만 사실은 얘는 점선으로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이해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이티비스트는 보통 인지주의에 많이 연결하고, 인터랙셔니스트는 사회적 구성주의, 걔네들이 이제 구성주의를 얘기하면서 상호작용을 되게 중시하고, 피아제도 상호작용을 중시하니까 컨스트럭티비즘이라고 다른 키워드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둘 다 인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변형생성 문법, 첨스키의 변형생성 문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다르고, 대신 아까도 봤듯이 제2 언어 습득을 위해서는 이 네이티비스트를 좀 더 수용적으로 또는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을 인네이티스트라고 하고, 그래서 요 커그니티비즘과 트랜스포메이셔널 제너러티브와 인네이티스트 따로 공부하고, 그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셔널 제너러티브와 커그니티브를 이제 따로 공부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소시오 컨스트럭티비스트의 관점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공부하면 이게 1, 2장이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장에 연결해서 랭귀지 어널리시스, 이제 언어 습득에 대한 이론을 얘기했으면 그 언어 습득에서 바라보는 언어를 분석하는 관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 이런 관점들을 연결시켜 놨는데, 여기까지 지금은 공부할 필요가 없고, 이게 연결되면 나중에 이것도 다 연결되는데 그때 필요한 키워드들을 적어 놓은 것이고요. 그러니까는 얘는 3장이 끝날 때 이제 정리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4장을 넘어서 5장에 가게 되면 메소돌로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런 언어 관점, 그다음에 언어 교육적 관점이
어떻게 실제 교수법에 연결되어 있는지, 얘는 이제 여기 연결되는 것이, 얘는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들을 하나로 이렇게 클리어 컷하게 나누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얘네가 붙여지고, 어떨 때는 얘네가 나눠지고, 어떨 때는 얘네가 붙여지고 하기 때문에 표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지금은 줄글을 다 읽고 나면 이게 여기에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저기에 걸리는 것 같기도 해서 되게 어려운데, 여러분들 어차피 제가 물론 기똥차게 설명하고 싶지만 기똥차게 설명하더라도 나중에 한번 자기가 줄글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자기화, 그렇죠? 퍼스널라이즈, 시험에 나왔던 거 퍼스널라이즈 해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 공부하기 편하라고 표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처음에 다 모른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이 표를 완성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강의는 하나씩 읽어가면서 하죠. 밑에.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면 제가 포지셔닝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들이 세 가지 관점. 요거 비헤이비어리스트, 네이티비스트의 관점, 인터랙셔니스트의 관점을 보게 된다. 자, A1 해보십시오. A1. 3 어프로치 중에 세 가지 어프로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Structural Linguistics and Behavioral Psychology, 구조주의 언어학과 행동주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줄에 나오죠. The Structural or Descriptive School of Linguistics에서 Structural이라고 아까 했던 거 있잖아요. Structural Linguistics가 비슷한 말로 뭐가 있다? Descriptive. 그러면 Descriptive는 언어학에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뭐에 반대지? Prescriptive에 반대잖아요. 얘도 되게 진보된 형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헤이비얼리즘과 묶어가지고 스트럭처럴 링귀스틱스를 안 좋은 거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프리스크립티브 그라머에 대항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대로 기술하고자 노력했던 언어학자들이에요. 되게 겉으로 보이는 언어 형태들을 기술하려고 노력했으니까 되게 과학적이겠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또는 발화된 거에 되게 초점을 맞췄겠죠. 이름에 나타난단 말이지. 그렇죠? 이름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고, 이 Structural Linguistics 또는 Behavioral Psychology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Only publicly observable responses could be subject to investigation.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즉 발화된 그 스크립트라든지 발화된 문장, 스테이트먼트, 그것만이 우리의 연구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the linguist task, 그러면 언어학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According to the structuralist was to describe human languages and to identify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ose languages. 그래서 characteristics 나왔죠. 요거에 같은 단어가 뭐다? 아까 나왔던 attribute,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언어들이 있는데 여러 언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언어를 다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일반인이죠. 언어를 종합해가지고 언어란 이런 거야. 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 이런 성향이 있어라고 언어마다 특징 지워지도록 되게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도우즈 랭귀지라는 겁니다. 언어는 각 언어마다, 코리안이면 코리안, 영어면 영어, 다 언어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어서 그 고유한 특성들을 다 발견하려면 되게 양쪽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이 사람들 생각했어요. 언어란 비슷해가지고 하나의 큰 속성이 있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언어마다 고유한 속성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하려는 것은 뭐냐면 인디언어는 어떨까라고 인디언어를 조사하러 막 가고 몇십 년을 투자하고, 다음에 재패니즈는 어떨까? 재패니즈 가가지고 재패니즈 언어를 다 수집해가지고 그 특성을 발견하고, 대신 그 안에 사람들이 심리적인 것은 별로 따지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언어 형태에 집중을 해가지고 특성을 발견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렇다는 거야. 나중에 이제 이거가 대비되는 것을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런데 밑에 두 번째 문단을 넘기면 이런 말이 있죠. 밑에는 읽어보시고, Of further importance to be structural or descriptive linguist was the notion. 가장 더 중요한 또 이 구조주의의 그 개념이 무엇이냐면 language could be dismantled into small pieces or units and that these units could be described scientifically, contrasted and added up again
to form the whole. 그래서 언어를 잘게 부순다는 거야. 분석적으로. 그 다음에 이 분석적으로 다 부수게 되면 얘네들을 얘는 이런 요소들로 되어 있구나. 마치 레고 블록을 쌓는 것처럼 레고 블록 다 한 다음에 레고 블록을 다시 쌓을 수 있는 것처럼 언어도 쪼개놓고 난 다음에 다시 붙여놓으면 언어가 마련될 테니까 언어를 잘 분석한 사람은 나중에 언어를 잘 말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뭐라고 그러지? 교육학에서? 리덕셔니즘이라고 하죠. 환원주의. 스키너와 가네가 중요시했던 거. 1 플러스 1 플러스 1 하면 여기 또 다시 위에 1이 되고 또 1들을 모으면 1이 되고 1이 되고 1이 되고 이게 이렇게 되면 뭘 할 수 있어요? 위계 학습을 할 수 있고 프로그래밍 학습을 할 수 있죠. 가장 기본적인 관점이라는 거야. 하나씩 쪼개놓으면 쉬워진다는 거지. 그러면 그 쉬운 것들을 하나하나 먹다 보면 나중에 그 조그만 것들을 했는데 나중에는 엄청난 큰 것을 다 소화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너의 언어 실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프로그램 학습이 주요하게 되고 다음에 반복 연습을 강조하게 되고 다음에 오류를 없애는 것을 강조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요걸 읽으면 요걸 생각하게 돼. 환원주의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다. 근데 우리 인간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1 더하기 1이 갑자기 뭐 50이 될 수 있고 주식이 터져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자, 그 다음 넘겨갔어요.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이렇게 Structural Linguistics가 그런 생각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죠? 디스크라이브 한다는 거. 다음에 또 하나 뭐였지? 리덕셔니즘. 시험에는 안 나와 이거는. 너무 교육학 일반이라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채택했던 것들이 비헤이비어럴 패러다임이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 리피티션 강조하다든지 또는 SR 이론 있잖아요. 스티뮬러스 앤 리스판스 앤 리인포스먼트. 그런 키워드들이 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다면 물론 이런 거 있잖아요. 클래시컬 컨디셔닝, 어퍼런트 컨디셔닝, 뭐 고전적 조작화, 조작적 조건화, 그런 조건화 이런 단어들은 이제 교육학 일반이니까 시험에 나올 확률이 되게 적은데 로트 버블 러닝에서 이제 로트의 반대말이 뭐죠? 오스벨에 따르면 미닝풀이죠. 오스벨 알잖아요, 그죠? 기계적 학습과 유의미 학습. 그러니까는 유의미 학습을 강조했다는 그 오스벨 자체가 누구예요? 여기에 사이콜로지스트가 커그니티비스트라는 거죠. 그 전에 로트러닝을 강조했다는 거지. 학습자의 생각은 무라고 생각하고 타블라 라사라고 생각하고 겉으로 드러난 자료를 많이 주면 그것이 습관에서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음, 그런 사람들이 비헤이비어리스트라고 하고 두 번째 나오는 것들은 Transformational Generative Linguistics and Cognitive Psychology에서 변형 생성 언어학의 관점과 인지주의 심리학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장 우리가 개념을 안다. 개와 고양이를 배운 다음에 정말 이 사람이 개를 아는지 고양이를 아는지 하려면 어떻게 돼요? 개와 고양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에서 비헤이비어리스트 배웠고 얘네들은 한마디로 네이티비스트라고 한다고요.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항상 무엇을 통해서 개념은 반대 사례를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새로운 개념을 배우려면 이전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꼭 알아야 되는데 여기를 읽어보면 제너티브 트랜스포멀 링귀스틱스에서 얘기하고 노암 촘스키도 얘기하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여기에요. 디스크리티브는 누구의 키워드였죠? 위에서 나왔던 비헤이비어리스트의 키워드였잖아. 스트럭처럴리스트의 키워드였잖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로 왔다? explanatory level. 디스크라이브 한다는 것은 보통 what이지, what.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명사. 얘가 바로 한 이 문장이 무엇이냐인데 explanatory 하면 왜 저 따위 말을 할까? 왜 괜찮아요 하면서도 속으로는 yes라는 말을 왜 저렇게 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라고 하는데도 yes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디스크립티브한 반면에 이 트랜스포메이셔널 제너러티브 링귀스틱스와 커니티브 사이콜로지스트는
explanatory한 관점을 되게 강조했다. 나머지 줄글은 읽어보시고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 similarly cognitive psychologist, 그러니까는 여기에 linguistics, 이 첫 번째 문단에서는 누구에 대해 설명하냐면 첨스키를 비롯한 transformational generative linguistics에 대해 설명한 것이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cognitive psychologist, 이 사람과 손을 맞잡은 인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이 사람들에서 꼭 알아둬야 될 것이 이 두 번째 문장입니다. Cognitive psychologists like generative linguists sought to discover underlying 별표. underlying이 explanatory와 거의 비슷한 것이 되는 거죠. Motivations and deeper structure. deeper 또 연결되는 거죠. Of human behavior by using a rational approach. 그래서 하지만 밑에 기저에 깔린 거, 다음에 deep structure 구조, 심층 구조에 있는 것들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거 어떻게 돼? 나의 이성을 생각한다는 거지.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지 않았지만 위에 보면 맨 끝에 이런 말 있죠. empirical approach. 누가? behavioralist가. behavioralist는 눈에 보이는 scientific 또는 analytical 관점을 되게 강조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실증적인 관점, 경험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는 머리를 독기를 쪼개가지고 뭐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애가 말을 한다고 해도 자기가 진실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rational한 관점, rational한 관점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이게 큰 차이점이다. 따라서 그러니까 정리하게 되면 여기에 behaviorist와 여기에 cognitivist가 있는데, 또는 behaviorist와 여기에 nativis트가 있는데, 얘네들의 가장 큰 관점은 descriptive 하느냐 또는 explanatory 하느냐, 이거를 empirical하게 하느냐 아니면 rational하게 접근하느냐, 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줄글은 읽어보면 아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서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both the structural linguist and the behavioral psychologists were interested in description. 별표예요. 아까 원래 description은 구분할 때는 누구의 전유물이었죠? behavioralist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둘 다래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In answering what questions about human behavior. 여기 human behavior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verbal behavior이겠죠. 그러한 것들이 objective measurement of behavior in controlled circumstances 하는데, generative linguist and cognitive psychologist는 to be sure interested in what question. what question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포함했다는 겁니다. 포함해서 but they were far more interested in a more ultimate question. 좀 더 궁극적인 질문인 why에 대한 대답, 또 언더라인이 나왔죠.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들은 첨스키가 말했던 거예요. 첨스키는 원래 제너러티브 트랜스포메이셔널 링귀스틱스를 하기 전에 초기에는 스트럭처럴 링귀스틱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아시죠? 링귀스틱스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블룸필드 밑에서 공부를 할 때 이런 언어, 이 사람들이 하려는 것이 이제 언어의 여러 문장들을 수집해가지고 그것을 구조화시키고 일반화시키려는 것이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스승이 모아온 영어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런 문장을 발견했다는 거죠. 요 문장과 요 문장, 구조주의 언어학에서는 이 두 문장을 같은 구조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주어 동사, 특히 커퓰러 나오고 adjective 나오고 to infinitive 나오고 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싱크로율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첨스키가 대학생 시절에 얘를 보고 나서, 대학원생 시절에 얘를 보고 나서
스승이 이거를 같은 구조로 분류하는 것을 보고 되게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이 문장 구조는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데 다르죠. 왜 달라요? 여기에서 he는 deceive 하는 것의 주체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he는요. 이거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익스피리언서라고 그러나? 하여튼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포매틱 롤 있잖아. 그래서 얘는 실제로는 얘의 주어이지만 얘는 실제로는 목적에 해당한다. 겉으로 보이는 surface structure는 같을지 모르지만 안에 보이는 underlying, deep structure는 다르다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자기의 스승의 교실을 박차고 나와서 이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되느냐? transformational generative linguistics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증적인 자료를 중시해요, 안 해요? 중시하지.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것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여진 자료 이면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헤비어리스트나 네이티비스트나 똑같이 디스크립티브에서 출발해요. 뭐에 반대해서? 프리스크립티브에 반대해서. 언어학에서. 이전까지는 실증적인 데이터가 아닌 그냥 머릿속에 생각되는 것, 그렇겠지 뭐. 언어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에서 이미 여기는 벗어난 거예요. 여기는 과학적인 시대야. 여기에서는 당연히 디스크립티브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가 얘와 큰 차이점이기 때문에 비헤비어리스트의 특징이라고 하지만 비헤비어리스트뿐만 아니라 네이티비스트도 디스크립티브한 성향이 당연히 있어요. 근데 이거를 기준으로 더 나아가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대비되는 거지만 포함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머릿속으로는. 근데 이거를 같이 표시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같이 여러분이 외울 때는 표시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책에서 정리할 때는 뭐 이런 것들을 다 막 복잡하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 전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했다가 여러분 나름대로 기호화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또 뭐가 생길까? 세 가지가 있다며. 비헤비어리스트와 네이티비스트가 있으면 뒤에 또 뭐가 있다? 인터액셔니스트가 있다며. 얘는 뭐 비고치키나 삐아제와 연결되는 것 같은데 얘는 어떻게 연결될까? 이것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도 생각하다시피 커그니티브와 컨스트럭티비즘은 공통점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의 이어져요. 거의 이어져요. 근데 얘를 따로 놓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나오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explanatory하고 rational하고 다 어떤 것이다? 개인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촉발시키는 것, 트리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소셜 인터액션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키워드가 돼. 왜냐면 얘네 키워드는 반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얘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강조하는 점이 여기가 달라진다. 여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제가 정리했던 표 말고 오늘 수업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책만 가져가면 되지. 책이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정말 잘 정리했거든요. 못할 자 10개 이내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잘 정리해서 그거 하면 되는데 표로 마인드맵으로 또는 줄글로 읽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리까리한 것들. 그런 것들을 오늘 설명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알다시피 여기에 벗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what을 중요시하지만 why를 더 중요시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갑니다. constructivist psychologist. 그래서 얘는 왜 이전까지는 뭐 structural linguistics하고 behavioral psychology하고 linguistic과 psychology 둘 다 제시했는데 얘는 왜 psychology만 제시했느냐? generative transformational linguist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만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인지에서 좀 더 나아가 구성주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를 따로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소셜한 관점을 중시하는데
소셜한 관점을 가기 앞서서 삐아제를 한번 건드릴 수밖에 없는데 삐아제의 가장 중요한 거. 삐아제는 무슨 심리학자라 그래요? 발달 심리학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줄에 나오는 developmental 이게 되게 중요시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단계를 거쳐서 발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단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얘와 얘의 차이점을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차이점을 알았으니까 두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선생님은 비슷하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언어를 달리해서 명칭을 달리해서 이 컨셉을 달리해서 이들이 컨스트럭티비스트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코그니티브라고 얘기하지 않고 특별히 컨스트럭티비스트라고 얘기하는지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 줄 They see no need to assume that there are specific domain structures devoted to language acquisition.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럴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은 이거를 부정하겠네요. 그럼 얘를 긍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전에 있던 네이티비스트.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인간에는 특정한 방이 있어가지고 머릿속에는 뇌 구조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언어 습득을 자연스럽게 만든다. 뭐예요? Language Acquisition Device. 첨스키는 Language Acquisition Device가 있어가지고 그 Language Acquisition Device가 인간의 언어 발달을 촉진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 따로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인지가 발달하면 언어도 발달한다고 봐야지 언어를 위한 특별한 방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즉 심리학 일반, 인지의 일반을 더 강조하는 사람들이 컨스트럭티비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키워드는 이거죠. They focused on the interplay between the innate ability. innate ability는 누가 강조한다? 위에 나왔던 네이티비스트. 근데 이 사람들은 뭐? environment 강조한다. 여기서 environment는 가장 중요한 environment 뭘까요? 상대, 대화 상대겠죠. 그 대화 상대를 인터러큐터라고 합니다. 대화 상대, 스피치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얘는 물론 인간의 항상 부정을 할 때 앞에 걸 싸그리 몽땅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말하는 인간의 심리 강조되긴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죠. More importance to the environment than the innatist. 그러니까 innatist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innatist는 안에 있는 것을 많이 강조했는데 이 사람들은 밖에 있는 것을 많이 강조했던 거죠. 밖에.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맨 마지막 절에 They also recognize a powerful learning mechanism in the human brain.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학습 기제가 어떻게 발달해 있는 그렇게 되게 큰 관심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중요한 진술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강조했던 거 세 번째 줄 보시면 The importance of learners constructing their own representation of reality. 이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들 자신이 그들 자신이 구현하는 그 실제에 대해서 그 자신이 구현하는 것을 구성하는 것 그 자체를. 그러니까 앞에서 LAD라고 하는 것은 되게 자동적인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언어라는 것은 그냥 스스럼 없이 다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거죠. 적극적인 거. 컨스트럭트 한다는 것이 좀 더 어퍼머티브한 것입니다. 물론 교육학 키워드는 아니지만 좀 더 적극적인 거예요. 되게 적극적인 것이 네이티비스트와 인터랙셔니스트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그 구성주의 일반 그러니까는 삐아제로 대별되는 그런 구성주의라고 보시면 되겠고 밑에서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컨스트럭티비즘 밑에서 나오는 거 이게 제일 더 중요합니다.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하는 거죠. 비고치키를 얘기할 수 있고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또 얘보다는 더 많이 여기서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소셜 인터랙션과 코어퍼러티브 러닝을 더 강조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점. 그래서 소셜 인터랙션을 강조하니까 나중에 우리가 배울 교수법 중에 뭐
커뮤니케이티브 랭귀지 티칭이라든지 또는 협동학습 또는 뒤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인터액션 하이포시스. 그럼 인터액션이 되게 강조되니까 인터액션을 잘하면 언어를 배울 수 있다라고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론을 이제 배울 것이고, 코어퍼레이티브 러닝 당연히 또래들, 코어퍼레이티브 하면 콜라보러티브를 생각해야 되고 하면 피어를 생각해야 되죠. 피어, 동료, 그렇죠? 이런 사람들과의 교류를 강조하는 거. 이것들은 특별히 말하지 않더라도 현재 협동학습이 되게 강조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왜 죽은 비고치키 이론에서 자꾸 끄집어내는지는 교육학 일반에서 배웠을 테니까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당연히 소셜이니까 이게 소셜리 컨스트럭티브를 강조하고 그다음에 소셜 인터랙션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전 인지주의자들과 더 강조된 점, 더 진보한 점이 무엇이냐? 사회적인 관계를 또 이게 인바이러먼트까지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될 주요 키워드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GPD, Zone of Proximal Development하고 Scaffolding, 기계라고 하는 것, 다음에 Regulation, 규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세 개념은 중요하니까 잠깐 쉬었다가 하게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세 번째 문단부터 잠깐 쉬었다가 하죠. 네.